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국내에는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 이렇게 예쁜 벚꽃색 옷을 입고 또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소설이 아니라 희곡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제목은 누구나 들어봤을 가장 유명한 희곡 중 한 편인 아서 밀러의 Death of a Salesman, 세일즈맨의 죽음을 소개하고 또 희곡 문학, 대사 문학의 가치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해요. IB 과정에서 다루는 희곡이라고 하면 Language and Literature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희곡은 현재로서는 이 인형의 집,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과 또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이 두 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B 영문학, Literature 과정의 경우는 희곡도 중시하기 때문에 고대, 중세, 현대 희곡을 두루두루 배우고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배우지만 랭귀지 앤 리터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두 권의 희곡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 IB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미리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도대체 세일즈맨이 왜 죽었을까? 뭐 추리 작품인가? 무슨 음모가 있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에게 이 작품이 와닿았던 이유는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가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해도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잠시 등장하는 조연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장이 은퇴할 쯤 돼서 무너져가는 과정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극, 가족이 와해되는 모습을 그린 희곡이 연극이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또 현재까지도 공감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주인공인 세일즈맨은 한창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환영을 받고 큰 돈을 벌던 그 방문 판매사원이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다 보니까 세일즈맨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세일즈맨, 그러니까 판매사원들이 제품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다니거나 실제 제품을 가방에 싣고 다니면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 주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30년 넘게 한 회사를 위해서 근무했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능력과 실적이 떨어지면서 회사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장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들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하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비프와 해피, 이 아들들은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하고 삐뚤어지게 되고 또 고등학생 때까지는 너무나 인기가 많고 전도 유망했던 아들들이 삐뚤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점점 환각 증세와 환청, 급기야는 집에서 그 죽은 형 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과거의 아이들과 그 혼잣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호소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떠돌던 첫째 아들 비프가 어머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아들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직업적으로 실패한 자신에게 실망을 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지하 창고의 가스실에 호스가 뽑혀져 있거나 아니면 지난해 유독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자주 내거나 당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것이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는 그 연극 무대라는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정말 중간중간에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희곡을 읽을 때는 실제 그 연극 무대를 상상하면서
왜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쓰고 대사를 썼는지, 인물들의 배치와 그리고 장면 구성, 이런 연극적 요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극을 위해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소설과는 또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연극에서는 뭐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배우들이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서 과거로의 이동을 보여주거나 또한 죽은 형, 그리고 과거에 뭐 외도했던 여인이나 이 아들들이 어린 시절과 그 장면을 마치 소설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이지만 중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이 주인공이 과거와의 기억을 헷갈리고 오가고 있다는 것을 연극 무대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자 아버지의 윌리 부인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항상 아버지를 위하고, 남편이 점점 능력이 없어지고 이런 환각 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면서 더 남편을 내조하려고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설득하는데요. 저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아버지가 남들 앞에서 자식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도는 아들 비프에게 현실 이상의 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첫째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과거에 일했던 회사에 가서 큰 돈을 빌려서 너의 사업을 시작해라,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장면, 아들들의 어릴 적 그런 성취를 자랑하는 혼잣말하는 장면과 또 나중에 어머니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호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와닿았고, 아 정말 이것이 희곡의 힘이구나, 왜 아서밀러가 소설을 쓰지 않고 희곡으로 썼는지, 그러니까 대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호소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곡 에세이를 쓸 때는 반드시 그 근거로 이 대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중요한 대사와 장면별 중요 대사를 잘 추려서 암기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를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윌리의 모든 기대를 받았던 큰형 비프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운동부로 인기가 많았는데 마지막 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를 하게 돼서 이제 예정됐던 대학에 진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학교 후배가 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지만 이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후배를 쫓아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프가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 이후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족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윌리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대학 3군데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서 펑크가 난다고? 버나드, 성가시게 하지 마라. 헛개비같이 헬쓱해서는. 알았어 비프 형,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버나드가 그 큰 아들의 그 낙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문한 그 후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버나드는 학교에서 최고 우등생일지는 모르지만 업계에 뛰어들면 너희가 5배쯤 앞설 거다. 우리 아들 둘 다 어찌나 미끈하게 잘 빠졌는지 하느님께 감사한다니까. 업계에서는 외모가 준수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앞서가는 법이거든. 인기가 있으면 부족할 게 없단다. 나를 봐. 나는 바이어를 보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어. 윌리 로먼이 여기 왔네. 그러면 알아서 모셔가지. 이렇게 당시에는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유망하고 또 능력에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윌리가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을 나중에 너희가 그 세일즈 업계에서 크게 대성할 거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큰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또 이 부자 관계를 틀어지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 린다의 대사인데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비프는 아버지가
이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나 바이어들이 이제는 모두 죽거나 은퇴했어. 예전엔 보스턴에서 하루에 67회사를 다니며 판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샘플 가방을 차에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그러니 아버지가 필요할 수밖에. 1100km를 달려서 가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동전 한 푼 벌지 못한 채 다시 1100km를 달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그러니 왜 혼잣말을 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않니? 옆집 찰리 아저씨네 가서 50달러를 꿔서는 마치 자기가 번 돈인 양 내게 내밀 때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러고도 아버지 성격이 이상하다고? 평생 너희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냐? 비프,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단요? 자살을 시도하셨어. 어떡해요? 지난해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니었다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왔더구나. 이렇게 어머니 린다가 방황하고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드러내는 큰아들을 회유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에 넓고 또 세일즈맨들이 당시에 그 운전을 해서 먼 거리를 오갔기 때문에 이 1100km라는 거리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하루에 단 한 건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오가는 그런 아버지의 현재 처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대사로 정말 이 한 부분의 대사가 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윌리가 30년 이상 평생을 헌신한 직장에서 매정하게 잘리게 되고 그 옆집 이웃에게 불평하는 장면인데요. 그 사장에게는 굉장히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리를 이어받고 나서는 이 윌리를 무시하면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너무나 무심하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건방진 자식 생각해봐. 내가 그 자식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하워드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우습지 않아? 고속도로 여행? 결국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말이야. 이 부분은 정말 평생을 일했던 회사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쳐지고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한 가장이자 개인의 쓸쓸한 마음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이 찰리라는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이제 조금씩 생활비를 꾸면서 마치 그것을 자신이 번 돈인 양 아내에게 내밀고 급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프는 아버지가 아직도 자신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과거 일했던 직장에서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장에게 큰 돈을 빌려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보라는 기대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해피,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빌릴 만한 아니란 걸 아셔야 해. 아버지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에게 분풀이나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프는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도벽을 보이면서 사소하게 물건을 훔치는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들과 크게 다투다가 갑자기 이 윌리가 또다시 환청을 듣고 돌아가신 형님의 환청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무대 뒤로 그 자동차가 급하게 달리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연극이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정신적인 착란 증세를 가장해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외도로 인해서 큰아들이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엇나갔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 환청을 가장한 자살로 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저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경쟁주의에서 더 이상 무능력하고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매정한 대접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막이 바뀌면서 레퀴엠, 이제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린다와 그 두 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호소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도 이제 어머니 린다의 대사로 끝났는데 너무나 처절한 이 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미안해요, 여보. 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여보, 오늘 주택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오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빚진 것도 없이 자유로운데. 자유롭다고요. 자유. 이렇게 주택 할부가 이제 그 미국에서 자녀가 생겨서 이제 큰 집을 구입할 때 30년 이상 할부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마침 그 남편이 자살하기 그 직전에 그 주택 할부금 마지막 할부금을 다 갚게 되었고, 빚이 이제 끝나서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 이 부부가 노후에 그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직전에 아버지가 이제 비프와의 큰 다툼과 자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의적인 사고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험금이라는 것과 또 세일즈맨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에게 미국 사회와 자본주의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을 통해서 과연 그 아버지, 우리의 중년 아버지와 가장의 삶의 무게와 또 그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참 이 자녀에 대한 기대와 또 부자지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작품 안의 내용과 대사를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은 작품이 워낙 잘 쓰였기 때문에 뭐 하루 안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번역본과 원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이 각 인물들의 상황을 또 이해하고 대사를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또 노력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오가거나 그 환청을 보고 혼잣말하는 장면에서 연극적 기법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작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이제는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 현실 사회에서 세일즈맨으로 볼 수 있는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이 있고 어떤 계층이 있고 우리 사회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또 아이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너무나 유명한 희곡 작가인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소개해드렸고, 또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아서 밀러의 작품으로는 크루서블, 시련으로 번역된 희곡, 또 다리 위의 사람들, 이런 작품도 매우 좋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